네, 여기서부터 또 메인입니다. 산업안전점검표 그래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주 발생하는 사고 유형과 위험 요인이라고 해서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내용들 먼저 살펴볼 거고요. 산업안전점검표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살펴볼 겁니다. 이걸 톱바보기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먼저 가장 빈번한 사고 유형인데요.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감독을 할 때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노라라고 얘기한 3대 사고 유형과 8대 위험 요인을 참고적으로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3대 사고 유형은 추락, 끼임, 부딪힘이에요. 다른 말로도 부르죠. 떨어짐, 끼임, 충돌, 한자어와 순 한글어가 좀 혼용돼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 유형들 다 합쳤을 때 전체의 10분의 6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8대 위험 요인들도 참고차 명시를 해두었습니다. 이런 OPS 자료들도 뿌리고 있어요. 산업안전점검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저희가 사전 현장 실사를 갈 때 혹은 기업 코칭을 갈 때 어떤 서류를 가지고 가야 되느냐에 대해 정리한 장표인데요. 이게 매번 헷갈렸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사전 실사를 갈게요. 사전 실사니까 사전 실사 점검 결과표 가져가야겠죠. 기업 코칭 점검 결과표는 안 가져가도 됩니다. 그런데 사전 실사 점검 결과표와 함께 확인서라는 걸 가져가야 돼요. 이 확인서도 이후 장표에서 실물을 보여드릴 건데 기업 현장 교사와 대표의 서명을 받는 형태입니다. 네, 그리고 산업안전점검표 공통과 세부 계열 각각 둘 다 가져가야 되고요. 사전 실사 결과 이 업체에서 현장 실습을 하는 게 이상이 없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현장 실습이 끝나기 전에 기업 코칭을 가는데요. 이 기업 코칭 단계에서 가져가야 될 서류는 당연히 기업 코칭 점검 결과표입니다. 사전 실사 점검 결과표와 확인서는 안 가져가도 돼요. 그리고 산업안전 점검표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달라요. 유해 위험 업종만 이걸 가져갑니다. 유해 위험 업종은 또 다시 저희 점검표 세부 내용들 상단을 보시면은 다 적혀 있습니다. 딱 봐도 위험한 업종들이죠. 건설, 기계, 화학, 농림업, 식품 가공 이런 업체들 가실 때는 사전 실사 이후에 기업 코칭을 가시더라도 산업안전 점검표를 들고 가셔야 됩니다. 작성 예시는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들도 다 이제 살펴보실 서류들인데요. 네, 사업장에 현장 실습 사전 실사 나가겠다라고 한 다음에 하이파이브에 접속해 보시면은 학교 선생님이 이미 갔다 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산업체 방문조사 카드라는 거를 작성해서 첨부로 올려주셨을 겁니다. 요거 확인하고 나가셔야겠죠. 뭐 하는 업체인지, 실제 현장 실습을 할 만한 상황이라고 학교 선생님이 파악을 하신 상태인지 이런 거 참고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습생이 수행할 직무가 뭔지 판단을 해야 될 거예요. 나머지는 좀 참고 자료에 가까운데요. 간혹 가다가 이런 화학물질을 사용하거나 혹은 소음이 너무 심하거나 이런 업체를 갈 때는 작업 환경 측정이나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와 같은 내용들이 추가될 수 있으니 이 경우에는 사업장 방문 가기에 앞서서 이런 내용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가라라는 내용입니다. 자주 발생하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먼저 사전 실사인데요. 사전 실사란 기업에서 현장 실습을 수행하기 전에 현장 실습의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노무사가 나가서 실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사항 점검, 공통산업안전, 그리고 현장 실습생의 계열에 따라서 세부 계열별 산업안전 총 3가지 영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야 됩니다. 네, 이런 내용들은 원론적인 거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산업안전점검표 사전 실사용 업종 공통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유해 위험 업종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는 이 아래에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전의식과 문화 파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경영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겠죠. 이런 것들은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안전보건 경영 방침 이런 거 갖추고 있다면 좋겠죠. 양호하다면 양호, 미흡하다면 미흡, 해당 없음이면 해당 없음인데 사실 이런 1번, 2번 내용의 같은 경우에는 해당 없음 자체가 적용되지 않을 거고요. 이후 내용들 보면 이를테면 가사 조리 계열인데 건설 업종에나 해당될 법한 이야기들이 적혀 있다라고 하면 이 경우에 해당 없음에 체크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조치 내용이 있다면 이 조치 내용이나 기타 의견까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모든 내용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관계 법령들에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는 부분들 위주로 살펴볼게요. 네, 안전의식 문화 2번에 보시면 실습 시 기업 현장 교사가 1대1로 지정되어 실습생을 상시 지도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1대1 배치가 원칙이며 단독 실습은 절대 불가하다는 점을 안내해야 된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업 현장 교사가 뭐 하는 분인지부터 말씀을 드려야겠죠. 저는 직업계고 사업 처음 임했을 때 기업 현장 교사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낯설었어요. 제가 뭐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를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이 기업 현장 교사를 두고 직업계고에서 현장 실습생들을 평소에 케어하는 그 학교 선생님으로 착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아니고요. 기업 현장 실습을 나간 기업 현장에서 현장 실습생을 1대1로 전담 마크하는 분이 기업 현장 교사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 현장 교사에 대한 1대1 전담 마크의 근거는 직업계고 현장 실습 산업안전 매뉴얼에서 마련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 기업 현장 교사에 대한 자격 기준들은 충족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전문대학 이상 졸업하고 해당 분야 자격증 취득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용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미용사 자격증 내지 이용사 자격증 취득하고 계시겠죠. 그리고 1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자인데 대부분 기업 현장 교사로 지정이 되신 분 내지는 사업주가 직접적으로 기업 현장 교사를 겸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자격 기준들은 대부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매뉴얼에서는 이 기업 현장 교사가 현장 실습생의 실습 시간 중에 동일한 사무실이나 작업장 내에서 이런 안전관리를 전담하고 교육도 전담해야 한다라고 명확히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기계부터 건설에 이르는 위험 요소가 많은 직무에 현장 실습생이 임할 때는 절대 독자적으로 실습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기사나 건설안전기사, 산업안전지도사 같은 그 유관 자격증들 공부하실 때도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잖아요. 기계, 전기, 화공, 건설. 특히 이런 분야들의 실습 들어갈 때는 현장 실습생이 기업 현장 교사 없이 독자적으로 실습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이 기업 현장 교사가 현장 실습생을 1대1로 전담 마크하면서 이 넘어짐부터 찔림 등에 이르는 자주 발생하는 산재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해 줘야 되고요. 개인보호구 지급 착용과 같은 역할도 당연히 할 수 있도록 계속 지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급한 용무로 자리를 비울 시에는 다른 직원을 대체해서 배치해야 된다. 어떠한 경우는 독자적으로 실습하는 일 없도록 해야 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정작 현장 실습, 사전 실사 나가보면 기업 현장 교사분 그리고 현장 실습생분에 대한 면담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부릅니다. 그럼 현장 실습생은 계속 혼자 일을 시키고 기업 현장 교사만 달려오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것도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겠죠. 특히 위험 직무라고 한다면 현장 실습생이 독자적으로 실습하는 일이 없어야 되니까. 네,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실습 환경인데요. 실습 장소는 넘어짐 등의 위험이 없도록 해야 되고 정리정돈 해야 된다. 이건 기본입니다. 저희 산업안전 컨설팅 나갈 때도 정리정돈 상태를 제일 먼저 살펴봐요. 그 다음은 안전난간인데요. 추락 등을 막기 위해서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고 또 물건의 떨어짐 등과 같은 위험이 없다.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라라는 거죠. 안전난간을 어떻게 설치해야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서 간단한 그림을 그려드린 바 있는데 사실 산업안전보건 매뉴얼에는 법령의 주요 내용들이 규격이나 크기까지 다 고려해가지고 적혀 있지는 않아요. 조금 포괄적으로, 조금 추상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제대로 사전 실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업 코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 하위 관계 법령들을 다 살펴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주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안전난간에 대한 설명들은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 마기판, 난간 기둥으로 구성해라. 그리고 이 발끝 마기판은 바닥면으로부터 10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해라. 난간대는 지름이 2.7cm 이상의 금속재 파이프로 하거나 그거보다 센 걸로 해라.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은 이렇게 텍스트로 된 것으로만 보면 사실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미지로 가져왔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
책자를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 기준 규칙. 여기 보시면 대부분의 그 조항들, 특히 중요한 조항들은 이렇게 다 그림으로 만들어서 보여주고 있는데 방금 살펴봤던 텍스트 내용을 풀어서 보면은 이런 거죠. 추락의 위험이 없도록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하부 난간대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여기 발끝막이판도 바닥면으로부터 10cm 거리 하나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하부 난간대 사이에 적정한 구간에 있어야 될 거고, 상부 난간대의 높이는 이 바닥면으로부터 90cm 이상 높이에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파이프를 단면을 잘라봤을 때 단면이 이렇게 된다면 이 단면의 지름이 요만큼 지름이 2.7cm 이상 되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살펴봤던 사고 사례에서는 사이 중간 난간대가 아예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 있었죠. 네,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실습 환경, 전류 등의 접촉으로부터 차단되어 있고 감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대표적으로 접지, 누전 차단기 설치, 절연 피복 상태가 양호한지 등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접지나 누전 차단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노무사님들은,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노무사님들은 전형적인 문과 출신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기, 전자, 화학 이런 부분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림들을 몇 가지 가져왔는데요. 우선 접지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접지에 대한 간단한 영상을 살펴보겠습니다. 노트북 등 가전제품을 만졌을 때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든 적 있으신가요? 제품 내부에만 흘러야 할 전류가 외부로 흘러 감전이 일어나는 건데요. 이런 현상이 자주 나타난다면 접지 단자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콘센트나 멀티탭에는 플러그를 꼽는 부위 주변에 금속 단자가 붙어 있고 가전제품 플러그에도 금속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접지 단자입니다. 누전된 전류를 지상으로 흘려보내서 기기를 보호하고 감전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오래된 건물 중에는 벽 콘센트에 단자가 없거나 아예 접지 공사가 안 된 경우도 있고요. 비접지용 콘센트나 멀티탭도 나오는데요. 접지 단자가 없을 경우 누전이 발생했을 때 기기가 망가지거나 감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접지 기능이 있더라도 오래 쓰다 보면 단자 부분이 헐거워져 접촉이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래된 콘센트는 교체하는 게 안전합니다. 지금까지 스마트 리빙이었습니다. 네, 해당 영상에서는 이런 가전기구들에 대한 그 접지를 설명해 주고 있죠. 정확하게 맞는 예시는 아니지만 비유를 하자면 피레침과 비슷한 원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레침도 인간이 벼락 안 맞으려고 옆에다가 피레침을 세워놔가지고 여기로 전류가 새게 하는 거잖아요. 접지도 비슷합니다. 인체보다 저항이 낮은 그 대지에다가 접지선과 접지 전극을 연결해가지고 만에 하나 그 전기 누출이 발생하면 여기로 새어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누전 차단기도 잘 설치가 되어 있어야겠죠. 누전 차단기는 혹시나 누전이 발생했을 때 그대로 전원을 오프 시켜버리는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것들도 사실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에 굉장히 상세하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걸 다 살펴보긴 어려울 거고요. 이를테면 이런 것들이죠. 물과 같이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 장소, 그러니까 전류가 잘 흐를 수 있는 장소에서는 저압용 전기기기나 기구를 사용할 때 누전 차단기를 반드시 설치를 해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기가 잘 통하지 않도록 절연을 해놨다면 이 피복 상태가 양호한지 살펴봐 줘야 될 겁니다. 그리고 양호하지 않다면 한 번 더 돌돌 말아줘야겠죠. 통로 바닥에 전선 설치했다가 이 절연 피복 다 벗겨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지 말아야겠죠. 다음은 소음이나 진동 수준인데요. 산업안전보건 매뉴얼에서는 이 소음이나 진동 수준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직업계고 현장실습, 사전실사를 나갈 때 이 적정 수준이 대체 뭔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소음, 진동 어느 정도가 적정 수준일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찾아보시면 산업안전보건 기준 규칙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음인데 소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건 굉장히 많아요. 소음 작업, 강렬한 소음 작업, 충격 소음 작업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진동 작업도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모든 걸 다 기억하시기는 어려울 거니까 기준점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소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 하루에 8시간 작업하는 사람 기준으로 9to6 생산 공정에서 일하시는 분 기준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이건 적정하지 않은 상태의 소음 공정일 수 있으니 적정 양호 여부, 미음 여부 이거 체크할 때 좀 고려를 해보실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85데시벨 이상인지 아닌지도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사실 들어보시지 않으면 이 85데시벨의 감이 좀 잘 안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참고 영상을 간단히 준비를 해봤습니다. 85데시벨이 넘는지 아닌지를 쉽게 판단하시기 위해서는 간이로 저희 어플도 요새 많이 나와 있어요. 소음 측정기, 그리고 이후에 또 살펴보겠지만 조도 측정기 이런 것들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거 어플 하나씩 까셔가지고 직업 계고 사전실사 나가시기 전에 기업 코칭 나가시기 전에 활용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동 작업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죠. 차감기, 암석에 구멍 뚫을 때 사용하는 기구고 동력을 이용한 해머 이런 거 당연히 손에 진동이 전달될 거니까 진동 작업이라고 정의가 될 거예요. 계속해서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이고요. 소음과 관련해서 너무 소음이 심하다라고 한다면 기기 기구 자체를 대체해버리거나 시설을 밀폐해버리거나 흡음, 격리 이런 소음 감소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법상 적정한 흡음 방식인가라는 것도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저희가 과거에 흔히 쓰던 방식으로 계란판 덮어놓는 흡음 방식 이런 건 저희가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적정하게 인정되지는 않고 있어요. 소음 수준이 심하다라고 하면 당연히 근로자도 주의할 수 있도록 주지시켜 주셔야 될 거고요. 청력보호구 지급해 주셔야겠죠. 개인 전용으로. 이렇게 생긴 총알처럼 생긴 보호구라도 지급해 주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만약 차감기를 사용하거나 동력을 이용한 해머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진동보호구 당연히 지급해 주셔야 될 겁니다. 분진 작업인데요. 분진 작업 시에는 매일 작업 시작 전에 청소를 해라. 그리고 진공청소기나 물을 이용해서 청소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분진 작업과 관련해서도 당연히 저희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 규칙은 상당히 상세하게 정말 디테일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진이 심하게 흩날리는 작업장에 대해서는 물을 뿌려라. 그래서 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방지를 해라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폐기물 전문 처리업체 같은 데 가보시면 그런 데는 먼지가 날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집게차로 쓰레기를 모아다가 계속 이동을 시키는데 분진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하루 종일 사람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지도 않고요. 기계를 시켜다가 계속 물이 먼지 위로 덮이도록 조치를 취해주고 있어요. 이런 분진 흩날림 방지 조치에 취해져야겠죠. 채광, 조명 및 조도 역시 적절하게 유지되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항상 이 적절하게 유지되어 있어야 된다의 그 적정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했어요. 이것도 당연히 규칙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곳과 일하지 않은 곳 사이에 명암 차이가 심하지 않아야 되고요. 그리고 정밀 작업이다라고 한다면 멸 럭슨지까지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저희는 보통 작업 기준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보통 작업 150럭스 이상. 네, 계속해서 장비, 수공구, 보호구 등에 대한 산업안전점검표의 내용인데요. 1번 보시면 위험 기계기구에는 방호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방호장치가 제거된 상태에서는 실습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지 않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위험 기계기구의 방호장치는 너무나 다양한 종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하나 이렇게 다 설명해 드릴 수가 없어요. 아마 이 산업안전점검표 상에도 방호장치의 종류가 뭐인지 어떻게 설치되어 있어야 되는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너무나 종류가 많기 때문에
지면 관계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방호 장치가 뭘까? 몇 가지 예시만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보시면 일종의 컨베이어인데 컨베이어가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이 아래 것도 이런 식으로 돌아갈 거예요. 돌아가고 돌아가는데 이 사이에 덮개가 없으면 사이에 껴가지고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살펴본 현장 실습생 사망 사고 사례 중에도 돌아가는 기계 사이에 목이 끼어서 사망했다 이런 문구가 있었죠. 덮개를 하나 덮어주더라도 위험 기계 기구에 대한 방호 조치를 잘 수행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컨베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작은 거든 이렇게 작은 거든 이렇게 큰 거든 구분하지 않고 다 덮개를 씌워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덮개를 씌워줍니다. 이 외에 프레스 방호 장치에 대해서도 제거했을 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영상 자료가 하나 있어서 짤막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된 건가? 반장님. 그런데 방호 장치가 프레스에서 떨어져 있는데요. 작업을 계속 진행해도 될까요? 이봐 박씨, 방호 장치는 무슨? 자네 작업 하루 이틀 해보나? 그야 그렇지만 방호 장치 없이 작업하면 위험할 수도 있는데요. 어라? 소재가 잘못 놓였네. 자, 으짜. 반장님! 무슨 일이야? 어휴, 박 씨의 얼굴이 프레스에 끼일 뻔했어요. 뭐라고? 괜찮아요, 박 씨? 자네 괜찮아? 어쨌든 무사해서 다행이야.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일 시작하자고. 정신 차리세요, 이 반장님. 박 씨는 지금 이 반장님 때문에 큰일 날 뻔했다고요. 반장님은 꼭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으셨다고요. 여길 보세요. 프레스 작업을 할 때 꼭 지켜야 할 점이 무엇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프레스 작업 시 지켜야 할 안전 수칙. 프레스의 방호 장치에는 대표적으로 광전자식 방호 장치와 양수 조작식 방호 장치가 있는데요. 광전자식 방호 장치는 광선 검출 트립 기구를 이용한 방호 장치로서 신체의 일부가 광선을 차단하면 기계를 급정지시켜 안전을 확보하는 장치입니다. 양수 조작식 방호 장치는 프레스 조작을 양손으로 동시에 하지 않으면 기계가 작동하지 않으며 한 손이라도 떼어내면 기계가 급정지 또는 급상승하게 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방호 장치를 임의적으로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시키면 절대 안 됩니다. 2인 1조로 프레스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서로 작동하려는 신호를 확인하고 신호가 일치되면 프레스를 작동시켜야 합니다. 또 2인 이상이 공동 작업 시엔 모든 작업자에게 양수 조작식 방호 장치를 배치하여 공동 작업자가 동시에 양수 조작식 방호 장치를 조작한 경우에만 프레스가 작동되도록 하면 더욱 안전하겠죠? 다음은 유해 화학 물질인데요. 유해 화학 물질 관련한 명칭, 취급할 때 뭘 주의해야 되는지, 만약에 비상 상황이 발생해서 이 유해 화학 물질이 누출됐을 때 응급 조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실습생이 잘 알 수 있도록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거나 비치를 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원래 노동관계법령,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를 저희 현장 실습생들을 위해서 준용하고 있는 점검 내용인 거죠. 화학물질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훨씬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MSDS라는
물질안전보건 자료라는 자료를 통해서 실습생이 무엇이 위험하구나, 정말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건데요. 유해 화학물질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화학물질 취급 시의 주의사항 같은 거, 혹은 이제 비상상황 발생 시에 실습생이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 그런 작업 요령들을 알려줄 수 있도록 항상 이 물질 안전 보건 자료라는 것을 비치해 둬야 되는데요. 영어로는 MSDS라고도 부르고요. 이 MSDS도 사실 최근까지, 그러니까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크게 관심 받지 못하고 있는 분야였습니다. 하지만 특히 황린을 이용했던 그 작업들 혹은 원질 내이온 사건들,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이 MSDS 물질안전 보건 자료에 대한 관심, 사회적인 관심들이 늘어나게 됐죠. 관련해서 성냥팔이 소녀에 대한 이야기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영상에서는 황린에 대해서만 주로 다루고 있는데 사실 물질안전보건 자료 안에 이제 등록된 화학물질들, 유해 위험 화학물질들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영상 촬영 기준이 2025년 6월인데 지금 기준으로 이 물질안전보건 자료 내에 등록된 유해 위험 화학물질의 개수가 2만 개를 넘어가요. 대략 2만 600개 정도 됩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세톤도 있고요. 벤젠, 메탄올, 에탄올 뭐 다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지간한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이 물질안전보건 자료에 대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다 파악을 하고 있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장 실습생이라든지 혹은 기업 현장 교사들은 더 그 정도가 심하겠죠. 이 물질안전보건 자료는 인터넷에 MSDS라고 검색하시면은 사이트가 나와요. 거기서 내가 사업장에서 쓰고 있는 물질이 MSDS가 맞는지 아닌지 헷갈린다 하면 한번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검색했을 때 MSDS에 해당 사항이 맞다라고 한다면 아까 이야기되었던 명칭, 취급 시 주의사항, 비상상황 시 요령 이런 것들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출력해가지고 사업장에서 비치해 둘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돼요. 저희 산업안전 컨설팅으로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 MSDS를 놓칠 때가 많은데 예를 들면은 뭐 윤활 방청제 같은 거 있잖아요. 저희 WD-40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리죠.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MSDS에 해당이 됩니다. 물질 안전 보건 자료로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요. 우리 법령에서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산업안전보건법을 보겠습니다. 제 114조에서는요.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죠. 이 규정을 거의 그대로 준용해서 아까 현장 실습생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라고 저희 산업안전점검표상에도 규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관리요령 게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물질안전보건 자료의 내용에 대해서 실제로 근로자 내지는 현장 실습생에게 교육을 해줘야 됩니다. 사실 이 물질안전보건 자료라는 게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던 그 WD-40만 보더라도 한 장짜리 페이지가 아니고 여러 장의 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실 실습생분들은 업무에 적응하느라 바쁘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보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 해당 근로자, 해당 현장 실습생에 대해서 교육도 후행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물질안전보건 자료, MSDS에 해당되는 물질이라고 하면 이 물질을 담은 용기에도 경고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 표시를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실제 사업장에서 관리하시는 방식을 보면은 통 같은데 별도의 용기에다가 경고 표시를 부착한 다음에 그 안에 물질안전보건 자료에 그 해당되는 유해 위험 화학 물질을 집어넣고요. 별도의 장소에다가 여러 통들을 놓아놓고 시건까지 마무리를 합니다. 남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아예 잠가놔요. 그런데 이 MSDS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업장마다 빈익빈 부익부가 굉장히 심각한 게 하는 데서는 전부 다 하고요. 안 하는 데서는 전부 다 안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는 곳에서는 MSDS가 뭔지도 알고 특히 이제 화학물질 주로 다루는 공정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라든지 뭐 작업 환경 측정 이런 것들까지 연결해서 수행하면서 MSDS까지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상반된 그 영세 업장 같은 경우에는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게시하거나 교육하지 않고요. 용기 등의 경고 표시하지 않고요. 사실 MSDS, 물질안전보건 자료가 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법상 다 규정되어 있는 거고 지켜줘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다음은 실습 진행 관련인데요. 첫 번째 1번 보시면 과도한 힘이 필요하거나 혹은 반복적으로 업무 수행을 함으로써 신체에 부담을 주지는 않는가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신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라면 관련 조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이것도 사실 제가 처음 봤을 때는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도대체 과도한 힘이 필요한 작업이 뭐고 반복적인 업무 수행이라면 몇 번이나 반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거고 신체에 부담을 준다라는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적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의문이 많았는데 이런 것들도 보시면 저희가 충분히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저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살펴보셔야 될 거고요. 이 외에 이런 신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규정이 없다라고 하면 코샤 가이드를 활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국내 안전보건 표준이죠. 법적으로 강제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자율적으로 이행하면 되는 부분이지만 산업안전보건법령, 중대재해처벌법령 이행함에 있어서 충분히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대표적인 자료예요. 여기서 근골격계 질환 유해 요인을 설명할 때 반복 동작이나 과도한 힘에 대한 언급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럼으로써 신체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 뭔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근골격계 부담 작업으로서 신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 뭔지에 대해서 각 코에 따라 구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오늘 한 2개 정도만 들고 왔습니다. 제7호의 근골격계 부담 작업이고요.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으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들거나 쥐는 작업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연습 문제를 풀어봐야겠죠. 만약에 6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고 있는 동작을 한다면 요건 과도한 힘으로써 신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 될 것인가? 하루 총 노출 시간이 3시간이다. 요건 신체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과도한 작업이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요. 하루 총 노출 시간이 3시간이니까 2시간 이상이고요. 6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고 있으니까 이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쥔다라고 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고시의 기준에도 부합을 하죠. 반면에 아래에서는 4.5kg가량의 힘으로 쥐기를 하고 있는데 근골격계 부담 작업으로서 신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냐에 대해서도 묻고 있습니다. 4.5kg 이상의 물건이죠. 한 손으로 들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4.5kg 이상의 물건을 들고 있습니다. 혹은 쥐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골격계 부담 작업으로서 의심을 볼 법한데 여기서는 하루 총 노출 시간이 1시간이기 때문에 2시간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업 같은 경우에는 요소로 따져봤을 때 신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는 거죠. 또 다른 예시인데요. 8호 건너뛰고 9호로 왔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으로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아니면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은 신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서 과도한 작업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요. 무릎 아래에서 13kg 물건을 들고 있어요. 10kg 이상 충족하죠. 하루 총 노출 정도는 근데 20회밖에 안 돼요. 하루에 25회까지 이르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신체에 부담을 주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물론 어깨 위에서 들고 있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들고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10kg 이상의 물건을 들고 있긴 하지만 하루 총 노출 정도가 25회 미만입니다. 다 보시면 20회, 20회, 15회 이렇죠. 하루에 그 노동을 하는 총 횟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이 정도에 이른다면 물론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사항이긴 하지만 신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서 현장 실습생이 수행해서는 안 될 작업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추가 관찰이 필요하겠죠. 하루에 총 노출 횟수가 20회인지 15회인지 25회인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측정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면 실제로 휴게시설에서 휴식을 취한다라는 조항도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일하다가 쉴 수 있는 휴게 공간, 휴게시설을 마련해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장소,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휴게시설 마련해서는 안 되고 그런 곳들과는 격리해서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휴게시설, 휴게 장소와 관련해서는 직업계고 현장 실습 과정에서 명백하게 법에 위반된다라고 하는 경우를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보통 그래도 별도의 휴게 장소는 두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브레이크 타임을 두고 그 시간에 아예 손님을 받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요. 다음은 비상 상황인데요. 보시면 사고 발생 시
사업장 내 대응 방법 및 처리 절차가 구축되어 있느냐 아니냐를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사고 발생에 대비해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여기서 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끌고 왔어요. 현재 시점에서는 5인 이상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를 해줘야 되죠. 근데 이 규정 제4조 제1호를 보시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은 안전보건상 유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걸 더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보면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특히 제8호를 보시면요.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이를 대비해서 다음 항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해라. 그리고 그 해당 매뉴얼에 따라 실제 조치를 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매뉴얼은 가나다의 항목의 조치를 취해줘야 됩니다. 작업 중지권에 대해서 명시를 해줘야 되고요. 근로자가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대피할 수 있도록 매뉴얼에 다 알려줘야 됩니다. 위험 요인 제거, 대응 조치 적어주고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구호를 취할 건지, 예를 들어서 찔린 상처인지 배인 상처인지 혹은 화상을 입은 상처인지에 따라서 구호 조치의 방식은 조금 달라져야 될 겁니다. 이런 구호 조치의 방식들이 시나리오별로 구분돼서 매뉴얼로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도 이루어져야겠죠. 당연히 이에 수반되는 내용으로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고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들을 보고하는 것, 이런 내용들도 자연스럽게 포함이 될 겁니다. 네, 비상시에 대피할 수 있는 비상 통로가 확보되어 있느냐를 묻고 있어요. 이 비상 통로는 어떻게 확보되어야 하는 걸까요? 그냥 비상 통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 사실 실무적으로 제일 많이 마주하게 되는 부분들은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 산업안전보건 기준 규칙을 보시면요. 사업주는 비상구, 비상통로 또는 비상용 기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지금 그림에 보시면은 지금 애로사항이 발생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비상통로 기껏 마련을 해놓고 비상구 표시도 해놓고 이 앞을 다 막아놨어요. 평소에 그냥 창구 대용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문을 밀고 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비상구나 비상통로 같은 경우에 밀고 나가야 되는데 잡아당기는 문으로 만들어 놓는 경우도 있고요. 밀고 나갈 수 있는 문으로 만들어 놨다라고 하더라도 이 앞에 막 드럼통 같은 거 갖다 놓고 각종 자재들 적재해 놓고 해서 비상구나 비상통로가 있다라는 것조차 인지를 하지 못하게 만들거나 혹은 인지를 하더라도 그거를 빠른 시간 안에 가스를 마시면서 빠른 시간 안에 탈출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안 되겠죠. 가끔 현장 실습, 사전 실사, 기업 코칭 나가 보면은 업체 담당자들이나 대표님들이 비상구 표시 정도는 해놓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서 어디로 비상 상황 시에 대피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면은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그냥 건물 담당자들이 처리를 해준 거죠. 이어가겠습니다. 또 사고 등에 대비해서 응급처치용 키트나 비상약품 등을 구비하고 있는가를 물어봅니다. 이것도 한번 찾아봤어요. 구비해야 되는 응급처치용 키트나 비상약품이 어디까지일까? 어느 정도 구비해 두어야 할까? 산업안전보건기준규칙 82조에서는 응급처치에 필요한 구급용구의 종류들까지 규정을 해줍니다. 되게 상세하게 알려줘요. 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소독부터 해야겠죠. 그러니까 붕대재료, 탈지면 그냥 손으로 응급처치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핀셋이나 반창고 다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 소독약 당연히 있어야겠죠. 사람이 쓰러져서 자의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으니 부목이나 들 것도 마련을 해둬야 될 거고요. 만약에 뜨거운 물체를 취급하는 작업장이라거나 담금질을 하는 작업장이거나 그렇다면 이제 화상약도 혹시 모르니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런 사전 실사 과정에서의 각 항목들에 대한 점검이 끝나면
각 항목별로 전반적인 종합 의견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정, 부적정 두 개 중에 하나를 택해 주시면 되고요. 안전의식 문화, 아까 살펴본 것 주로 그런 것들이죠. 뭐 기업 대표가 직접 안전보건 경영 방침 같은 것을 마련해놓고 의지 표명을 하고 있느냐, 기업 현장 교사가 1대1로 전담 마크를 정말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안전의식 문화에 해당이 되고요. 실습 환경, 장비, 수공구, 보호구, 실습 진행 관련, 비상 상황 관련해서 뭐 MSDS라든지 응급조치용 키트라든지 이런 거 다 마련하고 있느냐 아니냐도 종합적인 의견을 내주셔야 됩니다. 대부분은 적정 의견이 나실 건데 사실 저는 몇 번 부적정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법령에 좀 저촉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부적정 의견을 내면은 실무적으로 조금 피곤해지긴 합니다. 다 끝나고 나면요, 사전 현장 실사 하단에 기업명과 대표 그리고 기업 현장 교사의 서명을 반드시 받아주셔야 되고요. 실제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보면은 이 대표님이 어디 나가 계신 경우들이 많아요. 분명히 약속을 잡고 왔는데 대표님이 자리가 없으세요. 그럴 수 있으니까 미리 이메일 같은 걸 통해서 대표님 이런 사전 현장 실사 점검표라든지 혹은 확인서 내용 읽어보시고 미리 서명을 좀 해주세요 라고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대표와 기업 현장 교사는 겸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일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저희 학교 전담 노무사의 서명까지 빠지지 않고 해주시고요. 다음은 전공 계열별로는 특히 뭘 조심해야 될지 살펴볼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살펴본 거는 산업안전점검표 사전실사용 공통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업체를 가든지 써야 되는 산업안전점검표인 거고, 업체마다 특히 다루는 혹은 이제 공정마다 특히 다루는 유해 위험 기계 기구나 화학물질들 혹은 위험한 상황들은 다르기 때문에 전공 계열별로 특히 뭘 조심해야 될지 살펴봐야 됩니다. 맨 처음 살펴봤던 게 그 직업계고 계열이 여러 개로 구분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공업계열, 농업계열, 수산계열, 농업계열, 가사, 보건계열 이런 부분들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전공 계열별로도 대표적인 것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내용들을 다 살펴보진 못하고요. 대표적인 것들 위주로 살펴볼게요. 이건 통계 자료를 제가 확보한 건데요. 최근 5년간 현장 실습 생산재 53건이 발생했습니다. 아까 살펴봤던 수치죠. 이 중에 3분의 2는 20건이 3분의 2에 해당하는 20건이 공업 계열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공업 계열이 가장 위험하다는 통계적인 수치예요. 주로 그리고 프레스나 컨베이어 같은 위험 기계 기구에서 사고가 반복됐습니다. 이런 프레스나 컨베이어 같은 작업 기구들은 대표적인 위험 기계 기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검사 주기 같은 것도 별도로 정해져 있고 제때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 물죠. 하나씩 살펴볼게요. 이게 좀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현장 돌아다니면서 좀 자주 봤던 작업들 위주로 좀 가져왔습니다. 공업 1번 벨트 컨베이어 작업인데요. 우선 그림 먼저 보시면 이 상황에서는 컨베이어가 이 울 내지는 덮개 위에 위치한 겁니다. 이 위에서 이제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컨베이어가 돌 때 뭔가 비산물들이 이제 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아래에는 낙하 방중 울이나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네, 여기 나오죠. 컨베이어 등이 이 위에 있는데 이 울이나 덮개 위에 있는데 여기서 화물이 떨어져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언가 낙하해서 떨어져서 거기에 맞아서 위험해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컨베이어 하단에도 덮개나 울 같은 걸 설치해 줘서 낙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줘야 되고요. 좀 공통적인 부분들은 빠르게 넘어갈게요. 개인 보호 착용했는가, 정리정돈 주변에 돼 있는가, 작업 절차 및 방법을 숙지하고 있는가 여부들을 다 파악해 줘야 되고요. 위험기구를 사용할 때 특히 주의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보수 정비 작업 시에는 당연히 전원 차단해야죠. 그리고 내가 보수 정비 작업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이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작업 중 표지판을 부착해 줘야 됩니다. 네. 벨트 컨베이어의 한정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위험 부분에 대해서는 통행 금지나 낙하물 방지 조치, 아까 얘기했던 거죠. 낙하물 방지 조치 이런 거 취하고 있는지 살펴봐 주셔야 되고요. 컨베이어에 비상 정지 스위치를 설치했는가, 이것도 이제 다음 장표에서 그림으로 보여드릴 건데 혹시나 예상치 못한 위험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비상 정지 스위치도 당연히 같이 딸려 있어야 합니다. 동력 전달 부분에 덮개 또는 방호울이 설치되어 있는가, 아까 보여드렸던 거죠. 이런 식으로 컨베이어가
넘어가고 있는데 이 사이에 끼일 수 있으니까 아예 이 주변을 다 이제 막아버린다. 덮개나 방호 설치로 막아버린다. 방호 조치를 한다라는 의미고요. 컨베이어 건널다리나 점검 통로 주변에 뭐 안전 난간이 설치되어 있는가? 아까 말씀드렸던 상부 난간대, 하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이런 구조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건널다리는 이런 겁니다. 컨베이어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이쪽 방향으로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이 컨베이어 위를 그냥 뛰어넘지 말고 이렇게 생긴 건널다리를 하나 설치해 놓으란 겁니다. 그리고 이 건널다리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3차원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그리고 건널다리 옆에 건널다리 위에 올라가서도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하부 난간대,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하부 난간대 이런 식으로 건널 난간대 옆면에도 안전 난간을 설치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벨트 컨베이어 작업인데 제가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비상정지 장치 컨베이어 옆면에 연속해서 설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비상시에 즉시 컨베이어 등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즉시 설치해 줄 수 있도록 손이 닿는 위치에 설치를 해줘야 되고요. 다만 무동력 상태로만 사용해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무동력 상태로만 사용해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전혀 없는 그런 컨베이어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거는 사실 저희 헬스할 때 쓰는 무동력 러닝머신에서 쓰는 컨베이어 같고요. 이런 거 말고 비상정지 장치 스위치가 필요 없는 컨베이어는 저는 아직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컨베이어 작업 안전에 대해서도 간단한 영상 보고 가겠습니다. 참, 오늘 컨베이어 청소한다 그러지 않았나? 네, 제가 지금 바로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럼 이건 청소 마치고 옮겨야겠구만. 벨트 청소 끝나고 나들이 내려오면 바로 옮기겠습니다. 그래, 그럼 수고하라고. 네, 알겠습니다. 반장님! 어디 가셨지? 시간이 없으니 이건 내가 먼저 올리고 있어야겠군. 예. 이제 다 됐는데? 저기 아직... 벨트도 꺼놓고 어디들 간 거지? 자... 반장님! 나대리... 너희... 내 팔... 컨베이어 벨트를 청소할 때는 전원을 차단하고 작업 표지판을 설치했어야죠. 죄송해요. 제가 반장님 작업 중인 줄 모르고 스위치를... 조금만 늦었어도 더 위험할 수 있었다고요. 내가 왜 그런 기본적인 걸 안 지켰을까? 마음이 급해서 그만. 컨베이어 벨트 청소 전엔 다른 작업자에게 미리 알려야 해요. 내 팔... 나 어떡해... 다음은 프레스인데요. 특히 공업 계열에서, 기계 계열에서 프레스나 컨베이어는 굉장히 흔하게 보이는 그 위험 기구예요. 어딜 가든 사실 다 있습니다.
요 프레스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데 여기서도 보시면 프레스 안전 인증과 안전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프레스 안전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살펴봅니다. 안전 장치의 종류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양수 조작식 방호 장치나 광전자식 방호 장치가 좀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두 손을 동시에 쓰지 않으면 조작이 되지 않도록 만든 방호 장치, 뭐 내지는 사람이 일정 구간에 진입했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광전자 센서가 방호 장치로서 기능해가지고 그 프레스가 멈추는 그런 장치가 이제 광전자식 방호 장치고요. 특별안전보건 교육 받아야겠죠. 풋스위치 상부에 덮개가 설치되어 있는가. 요거는 프레스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그 발로 눌러주는 그 장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무 때나 멍 때리고 있다가 이 풋스위치를 잘못 눌러버리면 프레스가 기능해가지고 그 사이에 껴서 큰 사고가 날 수 있으니 이 풋스위치를 평소에 이렇게 덮어주는 덮개도 마련해줘라라는 얘기입니다. 전원 케이블 절연 상태의 양호한가, 접지선 연결되어 있는가 같은 전기전자 관련된 이슈들도 있죠. 이 프레스가 무동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절연 피복 같은 거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될 거고, 프레스는 하나의 그 큰 가정기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정기구도 끝에 접지 장치가 있는 것처럼 프레스도 접지선이 잘 연결되어 있는지를 파악을 해줘야 됩니다. 네, 안전 블록이 사용되고 있는지, 컨베이어와 마찬가지로 비상정지 스위치가 부착되어 있는지, 작업장 주변 정리 정도는 잘 되어 있는지 모두 살펴봐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산업안전보건 기준 규칙 기준으로 몇 가지 더 살펴볼게요. 보시면요, 103조 1항 작업하는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 한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사망 위험에 이르지 않도록 해당 부위에 덮개를 취하는 것 같은 방호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그리고 2항에서 여러 가지 방호 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이 방호 장치의 예시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양수 조작식, 두 손으로 조작해야만 작동하는 안전장치, 감응형, 광전자식 안전장치 설치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저희 프레스 작업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취해줘야 되는 조치들 간단한 영상 보고 가겠습니다. 조심하세요, 관리감독자님. 예, 작업장에서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금형을 이동하거나 세팅할 때도 조심해야겠죠. 그렇죠? 그렇죠. 일단 설치할 금형에 대한 기본 내용을 숙지한 후 설치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치웁니다. 금형의 설치나 해체 시 슬라이드가 하강할 수 없도록 볼스터와 슬라이드 하면 사이에 안전 블록을 설치해야 합니다. 바로 이 길쭉한 지지봉이 안전 블록입니다. 안전 블록은 프레스와 상부 금형의 무게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안전 블록 사용 중에는 키록을 오프시키고 그 키를 작업자가 가지고 있는 한 주 전동기의 운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작업자의 안전이 보장됩니다. 항상 안전 블록을 설치한 후 동력을 차단해야 합니다. 가동 스위치를 열쇠로 잠근 후 열쇠는 따로 보관하여 다른 근로자가 해당 스위치를 조작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다이가 프레스에 안전하게 조립되도록 모든 볼트와 클램프가 단단하게 조여졌는지 점검하고 금형의 조립이 완료된 후에는 작동 부분에 안전장치를 설치한 후 이것이 적절히 조절되고 작동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계를 사용하게 될 근로자들에게 작업상의 안전운전 절차와 설치된 장치의 적절한 사용법과 기능에 대해 설명해줘야 합니다. 금형을 해체할 때 역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다이 쿠션의 공기가 배출되었는지, 상부 금형의 끼움쇠가 슬라이드에 매달려 있지는 않은지 등을 꼼꼼하게 살피고 확인해야 합니다. 금형의 설치부터 해체까지 프레스의 처음과 끝은 근로자의 안전입니다. 네, 계속해서 계열별로 조심해야 될 사고 유형들인데요.
건설업에 대해서는 사실 현장 실습생이 직접적으로 어느 정도 다쳤다, 어떤 유형의 사고로 다쳤다라는 내용들이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근 5년 동안 건설업 산재 사망 사고 통계 그리고 각종 여러 가지 분석들을 종합해 봤을 때 특히 건설 계열 현장 실습생들도 마찬가지로 조심해야 될 분야는 떨어짐, 그러니까 추락과 깔림, 요거라고 판단을 했어요. 건설 계열에서는 사실 쓰는 기구들이 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나열을 했는데요. 뭐 로더, 덤프트럭, 굴착기 작업 여러 가지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걸 다 살펴보진 못할 거고 저희 굴착기 작업 기준으로 살펴볼게요. 건설 계열에서는 차량계 건설기계 내지는 뭐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이런 것들 이제 많이 쓰는데 저희는 차량계 건설기계 일종인 굴착기를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그림을 이걸로 가져왔어요. 좌석 안전띠의 착용. 결국 이 굴착기든 로더든 덤프트럭이든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운전하고 그런 건데 사실 일반 승용차를 운전하더라도 이 좌석 안전띠는 반드시 메고 운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업 현장에서 이 좌석 안전띠는 굉장히 경시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우리 법에서는 분명히 규정을 하고 있죠. 사업주는 굴착기 운전하는 사람이 차량계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사람이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해야 되고 당연히 굴착기 운전하는 사람도 그 정당한 지시명령에 따라서 좌석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착용 안 하고 있다가 옆으로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죠. 간단한 것들, 시동키 다 쓰고 났으면은 빼가지고 시건을 해놨어야 되는데 시동키를 그대로 여기다 그냥 두고 나오신다든지, 그러니까 안전의식에 부재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런 모습들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집안 침하의 우려가 없는 곳에서, 그런 평평한 곳에서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굴착기와 같은 차량기 건설기계 운전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 소규모 공사 현장에 가 보시더라도 항상 이런 신호수가 빨간색 들고 흔드는 거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내용들을 살펴보자면요. 이제 제일 처음부터 나오네요. 좌석 안전띠를 착용한 이후에 실습에 임하는가, 실습 시에 유도자는 배치했는가, 그리고 실습 반경 내에 다른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는가. 그러니까 이 건설 현장과 관계가 없는 사람의 출입은 당연히 통제를 해야겠죠. 네, 굴착기 버킷과 붐대의 연결부는 견고하게 체결되었는가. 그러니까 굴착기, 그림을 약간 이런 식으로 굴착기를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이제 후크가 하나 있고요. 이 굴착기의 연결이 견고하지가 못해가지고 이 버킷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점등 장치, 전조등, 후미등, 그러니까 앞에서 반짝거리는 장치, 뒤에서 반짝거리는 장치. 그래서 원래 이런 차량계 건설기계들이 이동할 때는 삐용삐용 소리 나면서 이 전조등과 후미등이 기능하게 마련인데 생각보다 여기에 좀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도 안전의식의 부재로 그냥 작업을 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굴착기 작업은 아니었고 저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기준으로 본 사례인데 전조등은 망가져가지고 나가 있었고요. 후미등은 깨져 있었고요. 소리는 안 나는데 그냥 운전을 하시는 경우들을 종종 봤습니다. 네, 적합한 제한속도 준수하는가? 실습 종료 이후에는 시동키를 뽑아서 별도로 보관하고 아무나 그 시동키를 빼가지고 임의 조작할 수 없도록 하는가? 이런 걸 살펴봐야겠죠. 굴착기 버킷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고 있지 않은가? 굴착기 버킷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건 사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굴착기 버킷이라는 게 결국 흙을 담아다가 이렇게 올려놓는 그 통을 얘기하는 건데 이 통에 사람을 넣어가지고 작업을 할 생각을 하지 않겠죠. 그런데 의외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사람을 넣어가지고 작업을 한다라는 것보다는 사람을 넣은 다음에 높은 위치에 올릴 때 이를테면 고소작업대 역할을 대신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이러면 안 되겠죠. 근데 또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직업기구 현장 실습생 같은 경우에는 시키면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고요. 경사로 해서 집안이 연약하지 않은지 확인하고 작업해 주셔야겠죠. 다음은 이제 단부, 개구부 작업입니다. 이건 이제 용어가 조금 생소하시긴 할 건데
뚫려 있어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이런 개구부, 뚫린 위치가 어딘지를 사전에 파악을 해 주셔야 될 거고요. 평소에는 상시적으로 덮개를 설치해 주셔야겠죠. 그리고 이렇게 추락할 위험이 있다는 걸 표시해 주시면 더 좋을 겁니다. 상시적으로 덮개를 설치해 줘야 되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옆에서 감시 감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가지고 순식간에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어요. 이 영상 한 10초짜리인데 하나 보고 오겠습니다. 네, 덮개 하나 설치 안 돼 있다고 이 계급으로 순식간에 추락해서 끔찍한 사고가 난 사례가 하나 있죠. 네, 덮개를 설치한 계구부에는 위험 계구부, 추락주의 이런 표시들을 해주느냐. 사실 이거 당연히 해야 됩니다. 구멍 뚫렸는데 특히 이제 야간 되면은 이거 있는 줄도 잘 모르고 지나다니다가 그냥 헛디져가지고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는 사고들이거든. 그런 사례들이거든요. 그런데 산업체 현장 가보면 심지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도 다 해놓으시면서 이런 것들은 이제 계상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할게요 하고 한 반년이 지나도록 안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업체 위치, 그러니까 사업 작업장을 이제 변경하실 거다라고 하면서 그냥 유야무에 넘어가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냥 뚫려 있는 상태로 방치하는 거죠. 언제든지 산업재해가 나더라도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추락 위험이 있는 끝부분이라고 하면 끝단자 써가지고 단부인데 끝부분이라고 하면 안전난간 또 설치해 주셔야 될 거고요. 안전대 설치해 주셔야 되고 아까 저희가 봤던 사고 영상이죠. 덮개를 임시로 연 경우에는 관리감독자를 배치해 줘야 되고 작업 종료 후에는 즉시 덮개를 원상 복구해야 되는데 저희가 본 영상에서 보면 덮개를 임시로 열고 거기에 떨어지는데 그때 관리감독자는 따로 없었어요. 같이 있던 사람도 뒤돌아보고 있었고요. 야간 업무 시에 개구부호가 있으면 특히 위험합니다. 조명 설치해 줘야겠죠. 다음은 사다리 작업입니다. 사다리는 사실 건설 현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현장에서 많이 활용을 해요. 사실 기본적으로 사다리는 작업 시에 사용하는 게 아니고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이제 경작업에만 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여기저기서 활용을 하죠. 뭐 살짝 수리할 때 필요하다, 혹은 높이 위치한 그 작업물 원자재 빼다 쓸 때 필요하다 하시면서 이제 사다리 작업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기왕 하실 거면 규칙을 지키면서 해주셔야 돼요. 1번 보시면 사다리 대신에 이동식 비계나 말비계와 같은 비계, 그러니까 좀 더 견고한 장치를 활용할 수 있느냐, 혹은 고소 작업대를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했는가라고 물어보고 있죠. 실질적으로는 이거 활용하시는 경우 잘 없습니다. 고소 작업대 별명이 뭔가요? 렌탈입니다. 비싸서 살 수가 없으니 렌탈에서 쓴다 해서 렌탈인데 사다리 쓰시는 분, 그런 사업장 같은 경우에 고소 작업대가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죠. 사실 수 있으면 진작 사시거나 빌리셨겠죠. 사다리를 사용하신다면 경작업에만 사용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사다리는 그런 겁니다. 뭐 간단한 조명 교체 작업 정도 하거나 이럴 때 쓰는 게 이제 사다리고요. 펼쳐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애초에 사다리가 이렇게 펼쳐질 수 있게 된 사다리가 있고 펼쳐질 수 없게 이런 식으로 제작된 사다리가 있습니다. 어쨌든 사다리는 펼쳐서 사용하면 안 되고요. 네, 사다리를 평탄하고 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하고 쐐기나 결속과 같은 넘어짐 방지 조치를 하였는가? 요거는 그림으로 봤을 때 우측 하단에 보시는 이런 조치를 취하라는 건데 사다리가 이렇게만 있으면 생각보다 이게 되게 많이 흔들거립니다. 그러니까 이 옆에 한 번 더 지지를 해주라는 거예요. 쐐기, 결속 혹은 아웃트리거 이런 거 설치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결속해줘라 라는 거고요. 작업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에는 2인 1조 작업을 하거나 안전대를 체결해서 작업하는지 확인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것도 저희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보다 조금 더 널널하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런 2인 1조 작업 같은 거는 작업 높이 1.2m 이상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m 이상인 경우에는 몇몇 그 규정들이 더 추가가 돼요. 네, 계속 나오네요. 사다리 최상부 발판, 그 하단 디딤 때 작업은 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가? 원래 사다리는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건데 이 맨 위에 살짝 그 공간이 있을 거고요. 이 최상부 발판을 딛고 사람이 올라가서 이렇게 작업하지 말라라는 얘기죠. 네, 개인보호구 착용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저희 지금 보이시잖아요. 안전모 착용하고 있고요. 높은 위치에 올라갔을 때는 어딘가 다른 데 옆에다 이렇게 안전대도 연결해가지고 설치를 해 주셔야겠죠. 네, 이런 사다리 작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산업 현장에서 혹은 사업체에서 굉장히 경시하는 경향이 좀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식 사다리 작업 안전 수칙과 이걸 지키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유형에 대해서 영상 2개를 연달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작업 시 위험성 평가 및 TBM을 시행합니다. 작업 높이 1.2m 이상부터 2인 1조 작업이 필수이며 사다리 설치 시 아웃트리거 설치는 필수입니다. 작업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안전고리는 반드시 체결해주세요. 잠깐, 이런 행동은 안 돼요. 사다리 최상단 작업, 안전고리 미체결 작업, 사다리 작업 중 다른 업무는 안전수칙 위반입니다. 올바른 이동식 사다리 작업 안전수칙을 통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작은 실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산업 현장. 2023년 국내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 사망재해는 약 812건. 그중 떨어짐으로 인한 재해 건수는 286건으로 추락재해는 국내 산업재해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흔히 추락사고 하면 아득한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떠오르실 텐데요. 60cm의 높이에서도 추락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1년 11월 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다리에 올라가 벽에 못질을 하던 작업자가 높이 55cm인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사망. 마트에서 작업자가 1.5m 높이의 이동식 작업 발판에 올라가 전등을 교체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고는 자주 발생하는 사고는 아니지 않나요? 아닙니다. 지난 3년간 추락으로 발생한 사망사고 중 무려 12%가 2m가 안 되는 높이에서 발생했습니다. 사실 무방비 상태로 머리에 충격을 받으면 높이와 상관없이 모두 위험하기 때문에 낮은 높이에서 작업을 한다고 해서 안전할 것이라고 방심해서는 안 되죠. 그렇다면 낮은 높이 작업 장소에서의 추락보호 방안으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기존의 이동식 사다리를 보완하여 K사다리를 개발하였고 해외에서는 다양한 추락 방지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급화하여 낮은 높이 작업 시에 사용하면 되겠네요. 아쉽지만 일부 품목은 사용하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추락 위험 장소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작업 발판, 추락 방호망, 안전대 착용, 이동식 사다리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새로운 방식의 추락 방지 시스템을 도입했을 때 규칙에서 말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 새로운 추락 방지 시스템이 개발되어도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그래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는 낮은 높이에서 작업 시에 다양하고 새로운 추락 방지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 규정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영상을 보시면 굉장히 낮은 높이에서도 추락 사고가 발생해 왔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보건기준 규칙에 보더라도 작업 높이 1.2m, 2m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실제 사망 사고가 사다리에서 떨어지면서 발생한 사고들은 바닥면에서부터 40cm, 50, 60cm 높이에서도 발생해 왔다라는 겁니다. 사실 사람이 이족 보행을 하기 때문에 그냥 발을 헛디뎌가지고 뒤통수부터 깨지면 그대로 이제 사망을 할 수가 있는 문제예요. 저희 생각보다 훨씬 더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넘어짐이나 떨어짐 사고 중에 이동식 사다리 작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음 내용들은 상업 및 가사 실업 계열, 사무직 공통 내지는 조리시설 내에서 일하는 실습생들이 접할 수 있는 위험 사항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산업안전 점검표 세부 계열을 또 들고 왔는데요. 이것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상업 및 가사 실업 계열에서만 한정해가지고 활용되지는 않을 겁니다. 공통적인 부분이고요. 실습생이 폭언과 같은 폭력적인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가? 인격 무시나 욕설, 성희롱 등을 당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업무를 강요하거나 과도한 업무 지시가 있지는 않는가? 이런 것들 묻고 있죠.
이건 상업 가사 실업 계열에만 한정되는 내용들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제가 좀 자주 이런 실습이 있다라고 인지하고 있는 분야들 위주로 가져왔어요. 미용 분야, 뭐 근골격계 질환 분야 다 이런 자료들을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전 실사가 모두 끝나고 나면 제가 기존에 살펴봤던 산업안전점검표 공통 그리고 산업안전점검표 계열별 세부 계열별 산업안전점검표를 모두 작성하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서를 받게 됩니다. 이건 사전 실사 시에만 활용을 하는데요. 여기에도 다시 한번 이런 확인서를 왜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시를 해주고 있죠. 최근 몇 년간 직업계고에서 발생한 사고의 원인은 기계나 설비 등의 안전 문제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인재였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 대표나 기업 현장 교사가 직접 서명한 그 확인서를 제출받음으로써 이런 인재를 좀 줄여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확인서의 내용을 보시면 이런 거예요. 이건 저희 다시 한번 주지 차원에서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실습생에게는 실습 범위로 벗어난 실습을 지시하지 않는다. 아까 여수 홍정훈 군 사고 사례에서 실습 범위로 벗어난 실습을 지시함으로써 문제가 됐죠. 원래는 간단하게 손님을 응대하고 승선 다 했는지 파악하고 커피 정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잠수해가지고 따개비 따는 작업을 실시했으니 그런 실습 범위로 벗어난 실습으로 인해서 사고가 난 것이다 라는 거죠. 이 산업안전보건교육은 현장 실습 시작 전에 실습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해당 세부 계열을 고려해서 해당 현장 실습생이 실제로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된다는 거고요. 사실 이런 산업안전보건교육이 현장에서 그리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경험으로 직업계고 학교에서는 그래도 영상이라도 보고 오시는데 해당 기업체로 넘어오시고 나서 이런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잘 이루어졌다 하는 느낌을 받지는 못했어요. 이런 부분들도 저희 노무사들이 어느 정도 함께 챙겨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거나 과도한 실적을 요구하거나 저희 다음 소위 사건에서 실제로 있었던 문제 요인이죠. 과도한 실적 요구. 이런 거 유해 위험한 실습 원칙적으로 진행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현장 실습생은 근로자나 노동자가 아니라 배우는 학생이기 때문입니다. 네, 업무상 사고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고 산재보상보험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노무사가 개입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유해 위험 분야 실습을 하는 경우에는요. 기업 현장 교사가 반드시 1대1 전담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아까 매뉴얼상에도 적혀 있었죠. 실습생에게 단독 실습 진행하지 않는다. 반드시 2인 1조다. 그리고 이 기업 현장 교사가 1대1로 전담 마크를 하면서 충분한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계속해서 옆에 붙어 있어야 된다. 안전보건 표지 부착하고 MSDS 이런 물질안전보건 자료의 내용들은 상시적으로 비치를 해 두셔야 됩니다. 개인보호구 지급해야 될 거고요. 사전 실사가 끝나고 나면 현장 실습생은 현장 실습을 시작하게 될 건데요. 이 현장 실습이 완전히 종료되기 전에 다시 한번 노무사가 나가서 이 기업 코칭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업 코칭 과정에서 쓰는 점검표는 기존 사전 현장 실사에서 썼던 점검표와 완전히 동일해요. 저희가 다시 한번 주의해야 될 거는 유해 위험 업종에 해당되는지 아닌지를 체크해 주시는 정도가 될 겁니다. 만약에 유해 위험 업종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점검표 외에 저희 산업안전보건 점검표를 그러니까 산업안전 점검표 그 세부 계열 점검표를 한 번 더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거니까요. 네, 이 내용은 완전히 동일합니다.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동일하게 서명 받고 종료해 주시면 되고요.